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교육 컨설팅 회사 웰스 에듀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양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월급 주는 금융자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금융자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자나 배당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이자와 배당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가 좀 더 원하는 높은 이자 그리고 좋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그 기본편을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서 이제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요.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 다닐 때 꼬박꼬박 월급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아무리 명퇴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야, 월급만큼 나한테 꼬박꼬박 이렇게 일정하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이 없을까? 이런 궁금증, 그다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사실은 국민연금이잖아요. 자, 국민연금을 이제 가입한 지 오래되셨고 이제 받는 분들도 많아지셨어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600만 명이 넘어가셨거든요. 이제 많아지셨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평균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네, 70만 원이 좀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즘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금 두 부부가 은퇴할 때 최저로 필요한 생계비가 17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은퇴 생활비가 한 230만 원 이상은 넘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압니다. 이것도 적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00만 원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적어도 이런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생활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국민연금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나머지 생활비는요? 이거 어디서 지금 마련을 해야 될까요? 그죠? 자, 예전에는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놓고 예금 이자 받아요. 이걸로 이제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 이제 아마 우리나라가 금리가 되게 고금리였던 적이 있어요. 그죠? 되게 높은 금리를 줬던 시기에는 그렇죠. 예금 넣어놓고 이자로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 그 은행에 한번 가보시면요. 예금 금리 얼마 정도 주던가요? 아마 2.5에서 3.5 사이. 자, 평균 그냥 한 3%라고 칠게요. 3% 정도의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요. 얼마 있어야지 월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죠? 4억에서 5억 정도는 예금을 가입하셔야 그래야 이제 100만 원 정도 되는 이자를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을 예금으로 넣을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희 주변에서요. 야, 이제 예금에만 의지해서는 옛날처럼 예금 이자 가지고 생활받기 너무 어렵더라. 그러면 조금 다른 금융자산에 내가 가입을 해서 이자를 조금 더 받는 방법이 없을까? 또 주변에서는 야, 이자 말고 또 이제 배당이라는 거를 받으면 이것도 생활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던데 이런 배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면서 실제 이런 금융자산에 가입하거나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자와 배당을 주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저희가 잘 가입하고 또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급 주는 금융자산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제 이자와 배당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개가 뭐가 다른 걸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이자라는 거는 아마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고 받는 것들을 통상 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자는 예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셔서도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배당이라는 건 뭘까요?
배당을 주는 금융자산이 뭐 펀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상 자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품에 이자와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구분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은행에 가서 예금을 가입한다? 이거는 금융상품인데 우리는 이런 상품을 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원금을 보장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은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비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예금 이자가 너무 낮아. 옛날처럼 막 9%, 10%는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지금 3%로 운용하기에는 내 생활비를 커버하기 너무 부족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조금 더 봐야겠다라고 고객분들,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셔서 선택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금융투자 상품과 금융투자 상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원금이 보장되느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느냐예요. 자, 그래서 물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100%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라고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이자와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방법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도요, 종류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자, 이 금융투자 상품에서 우리가 보통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증권 얘기하면 다들 뭐지? 주식인가? 채권인가?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주식 또는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금융상품이 크게 이 증권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쫙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금융시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말이 너무 어렵죠. 그죠? 자, 근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채무증권이라는 건 그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내가 얼마 동안 따박따박 이자로 받기로 약속을 한 증권, 이걸 채무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뭐다? 채권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회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전자라는 회사에 지분을 넣고 이 지분에 투자한 대가로 이 S전자가 회사를 운영을 너무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을 많이 낸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투자해준 주주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배당을 주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저희는 주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맞습니다.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거, 이것을 지분증권, 즉 주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수익증권. 자,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펀드 가입하거나, 그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수익증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자, 이런 증권들이 여러분들께서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와 배당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 분류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증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건 좀 아시겠죠? 근데 그 밑에 보면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파생상품, 내가 살면서 파생상품 가입할 일이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좀 놀라는 게 뭐냐면요. 요즘 파생상품 가입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증권사나 가야지 가입이 가능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요즘 은행에서도 파생상품 많이 권유를 하고 실제 가입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신문에서 조금 시끌시끌한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ELS, 주가 연계 증권에 투자했는데 투자 손실이 커서 고민입니다. 이런 뉴스들이나 신문 혹시 보신 적 있으시다면 이게 바로 파생 상품을 결합해서 만든 금융상품인데 이걸 은행에서 판매를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렇게 말이 약간 어려운 금융상품을 투자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투자 대가로 받는 것을 이자 또는 배당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상품을 좀 분류를 해서 어떤 상품에 어떠한 이자나 배당이 나오는지를 제가 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되게 다양한 금융회사를 다녔어요. 외국계 은행에서도 다녀봤고요. 그다음에 국내 은행에도 있어봤고요. 증권사도 있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모든 금융상품이 다 좋고
뭐든지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 상품을 얼마나 잘 선택해서 운영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어떤 증권사건, 은행이건 보험사에 가서 어떤 금융자산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자, 반드시 고려할 세 가지 사항이 뭐다? 첫째,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입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투자한 원금을 언제든지 회수 가능한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금융자산은요. 이자도 높게 준대요. 자,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약속한 기간 동안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약속한 기간 내를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해약을 하거나 환매를 하면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금융자산을 가입할 때는요, 이 유동성,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일단 살펴보셔야겠죠. 자, 두 번째, 안정성. 제가 이건 두 번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안정성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내가 지금, 야, 금리가 너무 낮아. 근데 나는 높은 수익이 필요해. 그래서 금리만 보고, 배당 수익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다가는 원금 자체를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선택할 때는 이 안정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은퇴자산일수록, 그죠? 그 다음에 노후에 내가 써야 될 자산일수록 안전성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은요,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우, 야, 나는 수익 같은 거 안 봐.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수익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가 넘는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모든 물가가 3%가 이상씩 올라간다는 건데, 솔직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물가가 3%만 올라간다고 느껴지세요? 아, 저는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물가는요, 더 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죠? 뭐 5%, 10% 이상 느껴지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나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금리가 이 물가보다도 너무 낮게 운용을 한다면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방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금융자산을 선택을 하고 이자와 배당이 나오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이 수익성 반드시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의 물가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을 선택하셔야 내 자산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시면서 이제 금융자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플러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뭐냐면, 일단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수료예요. 네, 수수료. 왜냐면 금융상품을 저희가 뭐 1년만 가입하거나 몇 개월만 가입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5년, 10년 길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수수료 무시 못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커지면요. 이 수수료 나가는 것도 나중에 내 수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금입니다. 자, 아마 제가 이 시니어 TV를 보니까요,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해서 강의했던 이런 강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겠죠? 왜냐면 이 세금, 특히 금융, 이자와 배당에 붙는 세금이 자꾸 세지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자와 배당을 나중에 받게 되시면요. 우리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라고 해서 15.4%를 일단 원천징수를 해가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큰 금액을 넣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 넘어간 자산을 기존에 이 지금 투자자들께서 가지고 있었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더 강화되고 있고요. 아마 아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어요. 근데 올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죠? 뭐예요?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자, 이자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시행될지도 모르는, 그죠?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와우. 그러면 벌써 이자와 배당에 붙는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을 가입할 때 이게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지 기타 다른 절세 혜택이 있는지를 보고 가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어요. 왜? 이게 세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넥스트 건강보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 너무너무 피곤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세금을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플레이션. 제가 인플레이션 설명드리면서 아까 수익성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인플레이션을요. 우습게 보시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요. 이 물가 상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받는 월급은 그대로예요. 내가 받는 연금은 별로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활 물가, 점심값이 막 10%씩 올라가고요. 애들 학원비 막 5%씩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좀 체크하면서 내 자산을 관리하지 않으시면 이 금융자산이 물가조차도 이기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와 이 또 옆에 있는 거래, 수수료, 세금,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시면서 금융자산을 선택하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첫째, 이자와 배당. 이거 어디서 생기죠? 그죠? 이자는 아까 제가 예금, 은행에 맡긴 이제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배당은요? 요즘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아마 주변에서도 느끼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배당이라는 건 뭐예요? 배당은 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해서 기업의 지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이 운용을 잘해서 이 투자한 주주들에게 운영 성과를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당. 자, 그러면 예전에는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죠? 내가 H 자동차에 투자를 5만 원을 했는데 이거 10만 원 됐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는 거는 이건 매매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내가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이 되는 이런 걸 보고 투자하셨다라면 요즘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요즘은 이게 되면 좋지. 이게 매매 차익까지 나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나는 이런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한테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좋더라. 그래서 요즘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져서 예전처럼 많이 오르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이익을 많이 내서 주주들에게, 투자한 주주들에게 따박따박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고배당주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채권이죠. 이 채권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을 이제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몇 프로로 내가 지급을 할게라고 하는 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채권자에게 이제 왜냐면 기업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돈을 빌렸으니까요. 3년 동안 5%로 이자를 드릴게요라고 받는 게 바로 이제 채권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은 이자만 나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채권도요, 이자가 당연히 나오지만 또 채권도 내가 단기로 투자하는 단기채에 투자했느냐 아니면 장기 10년, 20년짜리 장기채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채권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채권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 원래 5년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럼 중간에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팔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채권의 매매 차익. 자,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이나 똑같이 매매 차익이 생기는데
채권은 기본 채권에서 원래 받기로 했던 이자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자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던 자금에 이제 기업이 운영을 잘해서 나오는 이익 잉여금에서 이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이 만들어졌냐면요. 이 채권이나 주식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보통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자본금, 지분에 투자하는 방법을 주식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린다. 투자한다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내 자본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은행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겠죠. 이제 그때 회사가 발행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전하고 되게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이 그 시장이 되게 막 성장을 하면서요. 되게 많이 놀랬어요. 주식 투자하면 자꾸 주식 투자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주식 투자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게 매매 차익만 노리는 분들이 아니라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면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선진국 시장은요.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야, 이번에 회사 운영 굉장히 잘해서 수익 많이 났던데 야, 우리 좀 배당 좀 많이 줘. 이런 주주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투자하시면서 매매 차익뿐만이 아니라 배당까지 이제 많이 기대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은요. 채권은 보시면 요즘에 채권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예전에는요, 이 채권 시장이라는 게 기업들 내지는 정말 큰 자산가들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으셨어요. 규모가 없으면 투자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전산도 되게 많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특히 작년인 것 같아요. 2023년에 개인들 채권 순매수 금액이 무려 37조를 넘었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진짜 많이 투자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셨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셨는데, 자, 이 채권은요, 재밌죠? 왜? 따박따박 이자를 주기로 딱 이미 표시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을 자산가분들은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채권은 원래 약속했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또 뭐다? 채권을 사고 팔면서 이 채권에서 매매 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시장에서 이제 이 자본에 해당하는 주식 시장과 그다음에 부채에 해당하는 채권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이 금융 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나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아까 제가 막 배당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배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2023년에 돈 제일 많이 벌었다고 신문과 뉴스에서 나왔던 회사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딱 기억에 나는데 아마 뉴스에 요즘 보시면요. 은행들이 작년에 예금하고 대출,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수익 되게 많이 봤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정말 돈 많이 벌었구나.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업이 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 많이 번 이익 잉여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요. 실제 배당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 보통 이 4대 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예금금리 평균이 한 3% 좀 초반 정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작년 배당, 재작년 배당을 보시면요. 배당 수익이 거의 5%, 6%도 넘어갑니다. 진짜로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이제 보면은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요.
배당하면요, 여러분들 또 이제 어떤 생각 하시냐면, 아유, 그거 1년에 그거 한 번 주는 거,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 예전엔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요, 배당을 1년에 한 번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배당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주는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마다, 즉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왜? 저희는 꼬박꼬박 현금 흐름이 이제 잦은 간격으로 오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은행주 같은 경우도요. 얘네가 작년, 재작년부터 분기 배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배당 금액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내가 배당만 잘 운용을 해도 그죠? 예금 이자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시장이 성숙하면서 그리고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미 글로벌 선진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배당을 주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시장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배당이나 이자를 월지급식으로,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을 주는 것처럼 매월 이자와 배당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와 기업, 그리고 금융상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한번 예금 가입하고 적금 가입하고 뭐 만기돼서 한번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회사를 다닐 때처럼 월급처럼 따박따박 이자와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이자와 배당이 나오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예전에 너무 위험해. 저런 거 남의 말 듣고 무조건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위험한 자산, 물론 위험하고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이 금융 그 상품 중에 하나인 주식 같은 경우도 매매 차익뿐만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금융회사들, 그 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보고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채권은요, 또 주식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 제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주식이라는 건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죠? 오늘 10,000원이었다가 이게 내일 12,000원이 될지 9,000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채권은요, 기본적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뭐 10년이면 10년. 자, 이 만기 동안 가지고 있다면 뭐 나라가 망하지 않거나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일단 내가 원금은 보존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두 번째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은요, 제가 아까 뭐 분기도 나온다, 반기도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죠? 이번에 얼마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은 하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채권은 어때요? 네. 딱 들어가기 전에 얘는 얼마 준대. 이 채권에 투자하면 4% 준대. 연 5% 준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보니까 채권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채권의 종류도 약간 더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채권이 요즘은 이제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말고도 회사나 아니면 공사나 이런 데서 발행하는 채권도 많이들 하시던데 2023년도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채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한국전력에서 나왔던 채권들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공사에서 나온 거니까 아무래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자, 그런데 이게 예금 금리가 뭐 3, 4% 정도 되는데 이제 공사에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막 5%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입소문도 나고 인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금융자산은요, 100% 좋다.
100%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성향,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규모, 그다음에 투자 기간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하셔서 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이건 무조건 나빠, 이건 무조건 좋아 라고 뭐 생각하시기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것 중에서 안정적이고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자, 채권 중에서는 이자가 그래도 물가보다는 예금보다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신다라면 상당히 나의 수익성도 지키고 안전하게 운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산을 운용하시기 전에 제가 이 물가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후 자산에 여유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물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이해하고 그 금융자산을 가입을 고려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물가가 되게 높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래도 금융 공부를 좀 하시고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풀린 돈,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이 무너지면서, 공급 시장이 무너지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되게 고통받았던 시기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서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물가가 상승,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리 없는 도둑. 왜? 느껴지지는 않지만 물가가 올라가는데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자산, 내가 만약에 오늘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물가가 10%씩 올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이라는 화폐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소리 없는 도둑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물가 이상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자산을 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물가가 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용어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다. 무슨 뜻이냐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들 여러분들 좀 체감하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디플레이션은 뭘까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나라가요, 다 똑같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같이 겪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인플레이션 겪거나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디플레이션 겪는 게 아니라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인플레이션, 어떤 나라는 디플레이션을 겪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물가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금융자산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네,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자, 물가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것 같죠? 자, 근데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뭐 연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000원이에요. 근데 내일 9,000원, 8,000원 한대요. 자, 여러분들 연필 오늘 사실 건가요? 안 사신다니까요? 왜? 떨어질 거니까. 자, 느낌이 오셨겠지만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좋아지지 않고요, 경기가 안 좋아져요. 자,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나라, 가까운 나라 딱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옆 나라 일본이었죠. 일본이 거의 20, 30년 동안을 이 엄청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이 디플레이션을 좀 벗어나서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나라가 좀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는 면이
좀 있잖아요. 자, 고령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고 인플레이션 상황만 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언젠가는 우리도 예상치 못하게 만약에 디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금융자산을 운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을까요? 자, 디플레이션 시기는요. 오히려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더 세지는 시기거든요. 맞아요. 금융자산, 현금, 예금, 채권 이렇게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왜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왜 이렇게 디플레이션 시기에서 금융자산을 운용했는지 아마 그게 지금 이 물가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쉽게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요,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시기가 좀 뭐 가라앉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가가 높은 건 맞고요. 유럽이나 미국도 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편인데, 야, 거꾸로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러면 디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는요, 오히려 중국이 지금 또 물가가 너무 낮아서 고민인 상황이라고 하니 참 이 물가라는 거는요. 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고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내가 금융자산을 선택할 때 지금 현재 물가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금융자산을 거기에 알맞게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마 이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강과 돈 문제예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년, 30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장 걱정되는 건 첫째가 바로 야,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이 월급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명퇴금을 크게 받았건 퇴직금을 크게 받았건 이걸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만큼 현금 흐름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아마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많이 선택하시는 게 뭐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들 어떻게 보면은 막 갑자기 부동산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창업, 프랜차이즈 막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월세 받으시려고요. 뭐 상가에 투자한 다음에 월세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자영업 해가지고 뭐라도 사업소득이라고 다 얻으시려고 사실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자, 이제 사업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부동산은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금융자산 같은 경우를 만약에 예전에는 또 굉장히 안정적인 곳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금만 갖다 놓고 아유, 적금 이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은행에 안전하게 갖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요즘엔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자, 은행에다가 이자를 받더라도 어떤 은행이 이자가 좀 더 높지? 그리고 요즘엔 어떤 금융회사에서 이자를 좀 더 주거나 아니면 배당을 좀 더 주던데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시니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자, 금융자산이 커지고 금융시장이 성숙하면서 이렇게 이자와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 소비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제력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 시간은 더 재밌는 거 준비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상품도 이제는 이자와 배당을 그냥 뭐 분기, 반기로 주는 게 아니라 월급처럼 진짜 따박따박 매월 지급하는 금융상품이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옆나라 오히려 일본에서 더 먼저 시작됐어요. 자,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 초고령화 사회를 지금 겪고 있는 나라. 자,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는 도대체 여기 있는 은퇴자들이라든지 여기 있는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할까 궁금하시죠? 자, 거기서 나왔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금융상품 중에서 매월 지급하는 월지급 금융상품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요.
이 월지급식 금융상품이 우리나라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2022년이나 2023년에 봤을 때는 그렇게 월 지급, 따박따박 매월 금융상품에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2024년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작년 초까지만 해도 20개 정도밖에 안 됐던 금융상품들이 지금은 거의 뭐 38개, 40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다들 원하시는 거예요. 매월 생활비처럼, 매월 월급처럼 따박따박 매월 지급이 되는 금융상품을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아, 고령화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낮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익을,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월지급 금융상품이 엄청 늘어나는구나 라는 거 이제 딱 느낌이 오셨죠? 자,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입할 수 있는 월지급 금융상품은 뭐가 있을까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도요, 이렇게 매월 지급하는 금융자산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건 위험하고 이런 건 나랑 안 맞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시면 나중에 선택을 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많아지고는 계시지만 수령 금액이 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수령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 나는 지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나 퇴직연금도 가입했고 개인연금도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다 토탈해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일단 이걸 알아야죠. 그죠? 내가 55세 이후에 아니면 60세 이후에 그다음에 65세 이후에 얼마 정도 매월 연금이나 뭐 이자는 아니죠. 매월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거예요. 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미리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퇴직연금 플러스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까지 모두 통합해서 내가 원하는 은퇴 시기에 얼마 정도의 연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더 준비해야겠다. 모자라는 금액은 얼마를 내가 더 만들 수 있게끔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현재 내가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 연금 포털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금액은 무엇으로 만들면 좋을지를 그 다음 시간에 저와 같이 한번 월지급식 금융상품으로 알아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이자 배당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말씀드린 게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시진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셨으면 어차피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또 노후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금융 공부를 좀 하시고 은퇴를 위해서 좀 넉넉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작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오늘 강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월지급식 금융상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